9월도 벌써 하순에 들어섰습니다. 이달 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일정들 가운데 환율과 관련된 일정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도 하루에 10원이 오르내렸습니다. 이틀 후에 치러질 독일 총선 그리고 29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선거 결과는 주가보다는 환율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현안들인 만큼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헝다그룹의 달러채 이자 지급 여부가 최대 변수라고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일단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네. 환경의 글로벌 마케팅 뒤쪽에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분이 이렇게 방송 시간에 큰 정 PD, 작은 정 PD 할 때 큰 정 PD가 지금 그렇죠. 미국에 가 있습니다. 왜 이 배경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전 앵커도 고생하셨습니다는 발빠르게 아주 긴박했던 사항을 전해주셔서 네. 시청자분이 상당히 다른 매체와 달리 그 인식의 갭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됐다 해서 이분들의 그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면을 좀 가져왔는데요. 오늘 북경 중국 특파원 강현우 특파원 이렇게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요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헝다그룹 문제, 중국의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이렇게 화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현우 특파원 보면 중국 특파원 오셨던 조전 이방성의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특파원의 본래 모습은 뭐냐 하면 현지에 이렇게 글로벌 로컬라이션 돼야 된다. 현지의 자주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을 과거 대우그룹부터 얘기했는데요. 강현우 특파원이 글로벌 마켓의 한국경제TV 이런 중에 가장 글로벌 로컬라이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점점 닮아간다 하는 이런 쪽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 느꼈는데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어제 사실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려서 향후의 증시와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위기설이 제기됐던 헝다그룹 문제에 있어서 달러 표시 채권 이자가 어제 위안화 표시는 정리가 된다. 네. 그래서 420억 정리가 됐죠. 근데 달러 표시 채권이 993억인데 이 문제가 정리되느냐. 근데 헝다그룹 자체적으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시진핑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달러채 디폴트는 면하라 하는 이 호재가 사실 어제 한국 증시가 외딴섬을 갔지만 중국 중심으로 유럽에 이어서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증시를 페드 회의 결과 관계없이 장 초반에 상당히 끌어올렸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 대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론을 계기로 해서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신들 탁 보면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 일제히 2008년, 2009년 리먼 사태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이 측면을 좀 이렇게 해서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키는 데 상당히 됐는데요. 이 문제 또한 8월 17일 정도에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 그때는 에버그랜드로 좀 방송을 했을 겁니다. 이 문제 되면서 중국은 글로벌화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위기에 따른 비용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하는 두 가지 문제에서 리먼 사태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평가들이 뒤늦게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 증시의 장 초반의 모습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도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시청자 여러분한테 테이퍼링 유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제목을 달 때 테이퍼링 유보 요 제목도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민감하게 일으키는 유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제 테이퍼링 유보된 데 이어서 지금 월가에서는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되는데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제 전망과 그다음에 정책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성장률은 올해 7%에서 5.9% 떨어지니까 네. 9월 달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유보됐다 하더라도 11월, 12월 달에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 상황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는데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월 달 이런 유보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경제 상황에 달려 있는 거다.
그리고 매파적으로 봤던 금리 인상 문제. 일단은 투자가 지금 월가의 투자자 로빈후드들은 개별 종목 고를 때 3개월 이상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금리 인상 문제가 내년이다. 내년을 앞당겨서 매파적이다. 하지만 사실 지금의 개별 종목 보는 입장에서는 먼 미래 얘기라는 얘기죠. 피부로 느껴지진 않죠. 피부로 느껴지지 않죠. 네. 두 번째는 그때도 뭐냐 경제가 이게 떨어지면 금리 인상 하겠습니까? 이렇게 못하겠죠. 전 앵커께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월가의 뒤늦게 FOMC의 평가가 되면서 오늘 그 경기 선행 지수가 투자하는 오늘 지표는 다른 지표들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경기 지표, 경기 선행 지표가 오늘 좀 의외로 그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에 썼던 연방부채 한도 유예 문제 어제도 이제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이 문제가 일단은 일단락됐죠. 물론 상원의 절차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이 오늘 미국의 그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설과 그리고 페이드의 테이퍼링 문제가 가닥이 잡힘에 따라서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변수에 집중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대외적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 앵커의 표현을 잘 시청자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양대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러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런 표현을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가닥이 잡혔다는 것은 아직도 불안전한 요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닥이 잡혔다 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직도 헝다그룹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채권의 이자 문제는 계속해서 지급일 따라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사실 그 이후에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자 지급 문제 또 다른 이와 같은 사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 문제는 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달러 표시 디폴트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일단 막자. 그러면 이회 절차는 일단은 넘어가더라도 이회 그 지급일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국유화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게 4개를 쪼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가니까 자 악성 채권, 희생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완전히 띄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투자자에 전가시키고 나머지 핵심 자산만 국유화로 편집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가 앞으로 예고된다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올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지급 일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 하는 이 측면인데 이 또한 시진핑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헝다그룹의 이렇게 오너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시진핑 정부에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이런 측면이 많이 좌우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양대 문제가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여기서 양대 문제는 FOMC 회의가 9월달 그다음에 헝다그룹 이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시청자분한테 또다시 일정들이 좀 이렇게 바로 다가오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26일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일요일이죠. 오늘이 이제 아마 일요일 26일 그 방송 독일 총선 전에 마지막 방송이라 이 문제를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6일 이렇게 독일 그 총선 그 다음에 29일 이렇게 자민당 선거 일본 실질적인 총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제 환율이 10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원 왔다 갔다 하면 1000단가 지용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유난히도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김포의 상공인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광주에 이렇게 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문의 전화가 많았었는데 하루에 1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위아 포지션을 어떻게 지르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바로 독일의 총선은 달러 인덱스 58%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와 같이 향방이 경쟁이 돼서 이 문제가 한국의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이 문제 또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전 앵커께서 아까 그 기업들 실적 나이키 실적 관련해서 정확히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는 사실 그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3분기가 9월 말에 끝나면 속보치가 10월 말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에 미국의 속보치가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그래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얼마큼 하락 둔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기업들의 실적에서 두 가지. 하나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 대비 실적치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얼마큼 작아질 것이냐. 그리고 아까 나이키를 지적하실 때 사실 그 매출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매출액이 실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매출 부분은 성장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 매출인데요. 요 매출 부분이 좀 이렇게 예상보다 좀 둔화되니까 나이키가 가격이 등락하겠습니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가격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것도 미래 성장성에서 좀 이렇게 둔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측면의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그런 측면에 이렇게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올 때까지의 나이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발표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얼마큼 작아질 것이냐. 그리고 실적보다도 미래의 성장성 관련해서 최근에 월가에서 주목되고 있는 매출액 부분이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보면 좀 매출액이 좀 둔화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이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상승세에는 앞서 미래에셋의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승세가 지속된다 하는 이 여부에서 퀘션을 그리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죠. 그래서 당초 일정보다 좀 지연되긴 했습니다는 올해는 10월 달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고려할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양해 대회가 3월 달에 5월 달에 결제했습니다는 올해 전에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를 앞두고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12월 달에 공작대에서 확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양대 이벤트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시청자분이 향후에 이런 대목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도 벌써 24일입니다. 월가에서는 그동안 September 이펙트 9월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의 계절적 요인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를 비롯한 각종 금융 변수들 가장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전 앵커의 말씀을 오늘 부연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요. September 이펙트다. 네. 저는 좀 한 가지 더 붙여서 September 스티그마 이펙트다. 낙인 효과다. 예. 좀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서도 여름휴가철 이후에 모든 위기 사항이 여름휴가철 이후에 포지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쭉 해서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1971년 9월 달에 달러 주도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균열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유지였던 브레튼 우즈 달러 중심 체제가 균열되니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었거든요. 그 후로 10년 후에 1981년 9월 달에 얼 쇼크에서 지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의 통화정책에서는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폴 볼커가 강력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한 데 이어서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에서 레이거노믹스 그다음에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텍스 라이트를 줄여서 경제 효율 증가시켜서 재정 수익을 증가시키는 이런 소위 아서 레퍼 커브에 의한 이렇게 공급 중시 경제학이 확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년입니다. 그래서 1990년 조지 소로스가 주도해서 유럽 통화 위기를 발생했었죠. 그리고 그 후로 10년입니다. 2011년 9월 달에 2001년 9월 달에 10년 9/11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그 후로 10년 2011년은 미국 국가 신용등급 유럽 재정위기 이렇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 후로 10년 정도 이렇게 한 2011년 9월 달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September 스티그마 이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9월 달이 굉장히 관심이 됐던 것은 달러 표시에서 상당 부분 지금 탈달러 움직일 때 여기에 결부돼 있고 유가도 좀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통화위기 문제 그다음에 테이퍼 텐트림이라든가 이런 거 통화위기 문제 그리고 아프간 텔리반 문제에 이어서 이렇게 9/11 20주년 사건 기념회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 그리고 미국 국가 신용등급 왜냐 7월 말에 시한이 이 연방부채 한도 시한이 딱 해서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니까 디폴트 우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9월 초에 이 일정들을 쭉 찾아서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렸던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엉뚱한 데서 터졌죠.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 국가 부채 문제, 채무 문제에 대해서 누차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엉뚱한 것에 터져서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가 터진 거죠. 헝다그룹 문제. 그래서 헝다그룹 문제가 터져서 공교롭게도 10년 주기설이 1997년 위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주식 그다음에 환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대형주 위주에서 뭐 줍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말 장세에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하는 측면보다도 9월달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바로 홍다그룹 문제로 이렇게 해서 중개 금융위기 우려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는 이런 문제가 터져서 주가라든가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달러 환율도 하루에 그 15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그 기업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향후 내년도에 그 경영 계획도 다음 달부터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 계획을 짤 때는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제 환율이 1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환율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의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에 10원이 오르내릴 정도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불안하다는 것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그만큼 혼재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봐도 되겠습니까? 쉽게 예측이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에 대해서 10원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은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예측이 어떤 쪽으로 가겠느냐. 달러 강세, 원달러니 올라갈 것이냐. 달러 강세, 원달러니 떨어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일단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2분기를 기점으로 피크한 논이 많이 됐죠. 우리가 보면 2분기에 경제 성장률 정점으로 해서 3분기가 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떨어진다. 기업대 실적도 좀 이렇게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도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얘기가 추진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면제가 경기가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정책적 변곡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시장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죠.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은 나중에 반영하겠습니다는 그래서 외환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앞으로 그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중에 그 결론을 좀 맺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인께서 쉽게 예측을 못하겠다 하는 측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정기 측면에서는 이민거 국적으로서 피크로 놓으니까 있지한 달러 약세죠. 근데 테이퍼링이든가 금리 인상 문제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달러 강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유럽도 20의 테이퍼링 문제. 이거는 유럽 강세 문제죠. 근데 메르켈 총리가 어쨌거나 사임되거든요. 이건 또 약세죠. 그리고 일본의 그 스가 총리가 자민당에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면 이게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입장에서는 저 스가 총리를 지나면 이렇게 사실 그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또 일본은 또 경기가 좀 아베노미스가 종료가 되면 엔코의 자연 문제에서 또 강세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달러에서 벗어나고 디지털 통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사실 환율의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환율도 투 트랙 움직임이다. 일전에 말씀 투 트랙 움직임이다. 그러면 양방향이 어떤 문제냐? 하나는 지금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하반기 들어서 대체로 보면 92, 93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좀 달러 가치가 선진국 통화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가 뭐 강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110에서 109 오늘 이제 어저께는 회복되긴 했습니다는. 그래서 엔화가 강세되는. 그래서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약세거든요. 근데 신흥국 통화에서는 우리 원달러도 지금 1175, 1185원까지 갔으니까 그건 강세죠.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의 선진 신흥국인데요. 다른 취약국은 전부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진국 통화에서 이달 들어선 약세를 보이는데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다음 달부터 경영 계획을 짜고 특히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사실 달러 베이스의 미국 종목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환차익이 이익이 날 것이냐 손이 날 것이냐 이 또한 굉장히 수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지금 환율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후에는 독일 총선이 있는데요.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201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지금 유럽과 독일을 이끌어 메르켈 총리 시대가 마무리된다는 점은 기정사실합니다. 아무래도 최대 관심일 텐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일전에 9월 초에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어찌됐든 메르켈 총리는
사임을 퇴임을 하죠. 그렇죠. 퇴임을 정확한 표현은 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4번 연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독일 총리는 4년의 임기니까 16년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나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정 PD께서 메르켈 총리를 이렇게 비춰드리고 있습니다는 오랫동안 비춰드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방송 시간이 아깝지 않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맨 처음에는 물리학자고 연고가 동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동독을 이렇게 통합 독일을 제대로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회의론이었습니다는 메르켈 총리가 가장 그 유럽의 실질적 역할을 해서 뉴밀러 21세기 들어서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르켈 총리가 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존경을 받냐? 지금은 서로가 제깍각 목소리 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국가 총리, 최고 통수권자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6년, 그것도 16년 이렇게 한 데는 독일 그 국민들이 게르만 민족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통합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는 가장 훌륭한 총리를 이렇게 꼽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각종 설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 설에 이렇게 많이 휘달리냐, 석에 휘달리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풀어주고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게 설이 있다는 건 불확실하거든요. 정치 입장에서는 각종 설이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설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하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니까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왜 이렇게 설이 많느냐.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선 과정을 갖는 대선 과정의 국민의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검증 과정.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한데요.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독일에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여줬다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공사가 구별했다. 높은 직에 있을 때 공사가 불분명하면 굉장히 많은 이득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게 뭐 아침 새벽 오늘도 1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한국경제TV 조지원 대표께서 좀 출연료를 좀 많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뭐 투자해가지고 조금 투자했는데 1,000배가 뭐 3억 투자했는데 3천억이 들어와요. 이거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탄스러워서 조지원 대표님한테 좀 방송 출연료를 올려달라. 이게 저 같은 사람들도 무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괴감을 떨치거든요. 높은 직에 있을 걸 공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메르켈 총리는 대통령직을 끝나고 나서 수포에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남편을 모시고 좀 장을 보는 이 장면이 공사를 구별했던 측면이 가장 훌륭한 총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퇴임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죠? 퇴임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3인당의 쇼울트라는 사람이 이제는 좌파 성향으로 좀 흐를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유럽은 통합입니다. 유럽인데 19개 회원국들은 통합이거든요. 통합. 그래서 지금 통합의 균열을 보이는 것이 올해 최종 결정됐습니다는 브렉시트 영국의 탈퇴 문제에서 유럽의 맹주격이고 그동안 훌륭했던 메르켈 총리 통합을 강조했던 이 문제가 끝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좌파 성향이 훈련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갈등 분리 이렇게 되니까 유럽의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통합의 이렇게 상징물에 해당된 유로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퇴임으로 자칫 유로화 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지금 ECB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비추면서 회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메르켈 총리의 문제는 퇴임 문제는 유로가 지금 갖고 왔던 강세 문제, 그나마 강세 문제를 네. 사실 약세를 시켰었던 큰 요인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합이 이렇게 균열이 되면 상징물에 해당된 유로 가치는 약세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이렇게 그 선진국에 대해서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9월달 들어서 들어올 만큼 유로가 강세를 보이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통화 가치에서 보면 이렇게 금리 차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은 그 라가르도 ECB 총재가 과거의 IMF 총재죠. IMF 총재가 조기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있다 하는 이 문제가 통합 균열에 따른 메르켈 총리의 퇴임 이후에 통합 분열에 따른 유로 가치 약세를 커버시켰다 이렇게 보전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라가르도 이렇게 지금의 ECB 총재는 IMF 총재 시절에 가장 그 금융 완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그 ECB 입장에서 조기에 테이퍼링 추진했던 시장에서 의아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유럽은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페드가 전통적인 물가 안정에 2012년서부터 듀얼 맨데이트로 양대 목표에 대해서 고용 창출이 되어 있습니다는 ECB는 물가와의 안정 문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통화론자가 천사의 키스만 해드릴 거다.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어제서부터 천사의 키스, 악마의 키스를 했고 이건 공식 용어입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모니탈리스트는 자 통화 정책은 깨끗하게 다른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를 안다는 측면에서 천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목표 중심은 혼탁하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만 중시하라. 근데 유럽은 아시겠습니다는 옛날에 독일 같은 데에서 이 색연필 사기에서 자국 통화를 한껏 리아가를 갖춰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국민 생활에 가장 고통을 줬기 때문에 ECB 독일의 분다스방크라든가 이태리 중앙은행이라든가 프랑스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합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천사와의 키스만 할 것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 중시한다 하는데 독일의 유럽의 지금 물가가 좀 인플레 타겟팅선 2.0을 벗어나다 보니까 자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천사와의 키스만을 할 것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사실 그 테이퍼링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문제 이 문제가 통합에 따른 균열 측면의 유로 약세를 커버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유적인 측면에서는 26일 독일의 총선이 어떻게 날 것이냐. 지금 독일의 총선은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 제도를 좀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요 문제는 독일식 방식으로 오겠습니다. 당에 대한 지지도,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도.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 선거도 한번 독일의 그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독일은 당에 대한 지지도가 있고 50%. 그다음에 개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썰투가 압도적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의 연합정당에서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너무 국민들의 표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드시 숄트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에 대한 지도가 기민당이 지금의 메르켈 총리가 있는 이렇게 기민당이 굉장히 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메르켈 효과가 빠진다 하더라도 기민당 효과가 돼서 향후에 이 숄트에 의해서 개인적 지도에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단독 정부 형성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합이 필요하다. 연합이 필요하면 아무래도 좌파 성향에 있는 정당 간의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의 결속 정도에 따라서 좌파로 확 흘러가면 통합이 더 어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로 가치가 급변할 가능성 있는 것이 자기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총선 이후에 29일에는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자민당 선거 29일인데요. 네. 이 일본은 자민당 선거지만 여기서 결정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총리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위에 뭐 일정이 10월 말 11월 달 그 지금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스가 총리의 이렇게 자민당 불청문회에서 일단은 아베는 이렇게 시대는 종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베와 함께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주목되어 있는 아베노믹스도 종료가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래서 이 스가 총리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번에 자민당에 선거에 나오더라도 안 된다. 아베가 뒷받침해도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상태에서 언제까지 계파 정치, 자민당의 계파 정치에서 1945년에 자민당이 이렇게 계파 정치에서 나오는 것을 좀 고리를 차단하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에 이렇게 이 문제도 좀 얘기를 하면 좀 정치권과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다 역할이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는 모 후보가 일본은 진짜 사이다 역할이 필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다가 내려면 본인 자신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고노다로 지금의 그 행정개혁상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분인데 네. 얼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에선 개인이 깨끗합니다.
계파와도 좀 많이 그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이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가장 그 강력하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파 아베노믹스도 종료될 때 일본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로운 정책. 예를 들어서 이분이 된다면 포스트 아베노믹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도 나와요. 다로 플러스 이코노믹 해가지고 다로 이코노믹스, 다로노믹스라는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에는 엔화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엔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약화관계점 원달러니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양대 일정이 굉장히 환율적인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같이 자막을 통해서 어제 문의를 무척 많이 해오신 기업인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달러 가치. 다음 주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대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목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머큐리. 이건 펀더멘탈 측면입니다. 올해 성장률 많이 약화되죠. 달러 약세. 액면 그대로 본다면 달러 약세. 네, 마하스연, 이건 정치이죠. 테이퍼링 유보됐지만 금리 인상 문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수이지만 이건 달러 강세죠. 네? 강세. 전앵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시간 내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ECB랑 유럽 한번 영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막 보시죠. 유럽이라든가 일본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조기 테이퍼링 있으면 달러 강세입니다. 유로 강세입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상에서는 유로화 비중이 58%니까 달러 약세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스가 정부 포기, 아베노믹스 종료. 그러면 일본은 인위적인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부분이 이렇게 될 때는 엔코가 재현되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국경제TV가 작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전망한 내용의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3월달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일 때 일부 금융사 회장님들이 기축통화뿐이 없다 할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달러만큼은 투자하지 말아라. 근데 작년에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달러 가치만 200원, 달러당 200원, 올해 연초에 1082원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바이든 정부가 이게 결정되는 실질적으로 사실 트리플 블루 이렇게 트렌드가 형성되는 시점이거든요. 요로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달러 약세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억눌림 과정을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원달러 환율이 일반적으로 원달러의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과 달리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1,080원에서 1,170원 어제까지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누차에 말씀드린 1,180원이 갈림길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거 뚫리면 1,200원. 이거 막으면 이렇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경제 둔화되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유럽 문제 그다음에 일본 문제 이런 문제 들어서 달러 가치가 좀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달에 IMF의 경제 전망치 저는 세계 경제를 전망할 수 있는 자체 참고적인 모델을 갖고 있긴 합니다는 제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IMF의 전망치를 토대로 해서 내년대 원달러 환율의 구체적인 추세와 그다음에 수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1,180원 내외에서 사실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는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에서 좀 정점을 맞을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환율과 관련된 일정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